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삶에서 노년기로 접어들 때쯤이면 나타나는 몸의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갱년기로 설명되는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여성들에게는 폐경을 전후로 갱년기가 올 수 있고요.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평소 없던 몸의 변화들을 겪습니다.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걸까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없을까요? 오늘은 건강하게 갱년기를 지나기 위해서 살펴야 하는 부분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발가락의 변형과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마이클 샘벨로의 매니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갱년기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증상에 따라서는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병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할까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변동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동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갱년기를 겪는 분들 중에는요, 유난 떠는 것 같아서 참는다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증상에 따라서는 아주 심하게 오래도록 힘들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 폐경 후 증상은 이제 폐경 전 1,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폐경 후 수년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뭐 수년 후에 없어지고 나서 또 느닷없이 10년 후에도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잘 관찰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폐경 후에 잠깐 지나는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발병한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건가요? 예, 이런 폐경 증상은 개인마다 조금씩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이 그리고 시기도 다르고 또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보다 폐경이 왔는지 안 왔는지 판단하는 것보다 주위에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즉 다른 사람이 보기에 조금 더 이상하게 평상시와 이분이 다르게 좀 불안해하거나 네. 또 약간 좀 신경적으로 좀 변했거나 또 어떤 그 캐릭터, 성격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은 잘 인지를 못할지 모르지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금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물어보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갱년기의 기간도 궁금한데요. 폐경기와 폐경에 대한 용어부터 또 갱년기에 대한 이해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폐경기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생리가 끊어진 지 12개월, 1년 이상 완전히 끝나는 시기를 우리가 폐경기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갱년기라고 하면은 이 폐경기의 생리가 끊어지는 과정에서 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고 이제 갑자기 급작스럽게 멈춰지는 그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때, 네. 그래서 그거를 갱년기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폐경기 전에 한 1, 2년 전 또는 폐경기 후에 1, 2년 또는 2, 3년 정도까지 시간이 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갱년기가 없어지고 나서도 또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갱년기 증상입니다. 네. 그런데 갱년기로 불리는 증상들이 왜 그렇게 다양할까요? 뭐 기간부터 증상까지 고생하는 분들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정도로 참 힘들어하시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갱년기 때는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분비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에서 호르메, 즉 깨우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사춘기 때 이제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갑자기 또 늘어나면은 우리 몸에 막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그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네. 우리가 중2병이라고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러한 그 호르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활성화되고 깨어나고 그랬던 것이 그런 호르몬이 갑자기 이제 끊어지고 나면은 네. 모든 대사 과정의 문제 또 혈관의 안정성이 또 불안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몸과 마음이 다 힘들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몸 증상, 이제 뭐 증상들 대부분적인 게 이제 얼굴이 훅 달아오른다고 그러죠. 안면 홍조가 있고
또 식은땀이 나고 불안하고 또 그다음에 피곤하고 우울증도 오고 네. 또 근육통, 관절통, 성교통, 뭐 아. 집중력 장애, 불면증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와서 그런 그 몸과 마음이 다 지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갱년기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분비가 이제 줄어들고 끊어져서 그런 건데요. 여성 호르몬이 혈관은 물론이고 말씀하셨듯이 뼈도 그렇고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는 폐경이 되면 여러 질환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어요. 예, 맞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그 우리 몸에 이제 파골세포, 네.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조골세포, 뼈를 만들어주는 조골세포가 있고 네. 그 만들고 나서 이제 못 쓰는 뼈들은 또 없애주는 파골세포가 있습니다. 네. 여성 호르몬이 이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고 있다가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들거나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파골세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죠. 네. 그래서 뼈들이 약해지게 돼서 골다공증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건 뭐죠? 뼈가 약해져서 그래서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지면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생활에 그렇죠. 활동에 장애가 있고 네. 또 아까 여성 호르몬이 또 혈관의 안정을 유지시켜준다고 했는데 또 네. 이런 기능이 또 약해지니까 관상동맥 질환이나 또 심혈관 질환, 네. 협심증, 뇌졸중 뭐 또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도 올라가서 심근경색증 뭐 이런 것들 되고 네. 또 하나는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몸의 지방 세포에서도 여성 호르몬을 생성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방 세포들이 난소에서 생성되던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지방 세포가 그거를 극복하려고 이제 지방 세포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복부 비만도 와서 또 혈관 장애가 또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다공증, 뭐 각종 혈관 질환, 이제 복부 비만까지 나이살로 불리는 부분까지 여러 위험들이 생기는 건데요. 사실 갱년기 하면 여성을 떠올리지만 남성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성 호르몬도 여성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남성도 사실은 남성 갱년기를 겪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여성과 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난소의 기능이 쇠퇴돼서 호르몬이 일소로 순간적으로 딱 끊어지지 않고 네. 남성은 서서히 감소돼서 대개 여성은 50대 전후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네.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60대에서 70대에 걸쳐서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네. 조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좀 늦게 발생한다고 할 수 있고 또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남성분들에도 또 심한 피로감이 느껴지고 네. 되고 유욕산실이 오게 되고 또 성기능 저하 또 우울증 네.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남성분들도 같이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네. 남성 갱년기도 올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특히 여성들의 갱년기가 노년기 건강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적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 호르몬이 이제 파골세포 기능을 억제하다가 풀려버려서 골다공증이 와서 네. 그래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뭐죠? 골절이 발생되는 그렇죠. 거죠. 네. 이 골절이 오면 사회생활하는데 극복 장애가 옵니다. 기부술을 네. 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활동상의 장애가 오게 되고 또 여성 호르몬이 또 우울증을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죠? 또 이 사회생활하는데 대인관계 깊이도 오고 또 활동력이 뚝 떨어지게 되고 네. 또 치명한 질환이 오면은 또 그것도 또 사망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되게 되는 것이죠. 네. 골절 위험 때문에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게 역할을 하는 게 여성 호르몬인데 그럼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실제 어느 정도나 뼈 건강에 영향을 줄까요? 증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는 설마 이렇게 싶기도 하거든요. 예, 사실 골다공증이 진행돼가지고 뼈가 약해져서 녹아나서 골다공증이 발생됐다 해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통증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느끼는 증상이라는 것은 이제 키가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또 그 다음에는 이 본인이 모르지만 가볍게 넘어졌는데 이상하게 잘 부러져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넘어졌는데 부러졌어 이상하다 하고서 골밀도를 측정해 보면 벌써 상당 부분 골 감소가 발생이 돼서 골다공증을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이제 폐경
되면 폐경 시기가 되면은 그 전후로 해서 골밀도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빨리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여성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호르몬은 없는 건가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제 먹는 호르몬이 개발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잘 드시면은 우리가 요 시기를 완충을 시켜서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고요. 네. 그 외에 무슨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멜라토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도 잘 보완되지 않으면 이제 갱년기를 10년 이상씩 겪게 되는 건가요? 성인들에게도 성장 호르몬이 중요하다는 건 몰랐는데 아까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또 도와준다고 하셨잖아요. 예.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뼈를 아주 튼튼하게 하고 골절을 예방해 준다는 아직 그런 보고는 없지만 네. 성장 호르몬 자체가 우리 근육량 늘려줘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감을 해소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조금 좀 보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성장 호르몬은 이제 오래 썼을 때는 여러 가지 암의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이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쭉 감소하게 되거든요. 여성 네.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든과 동시에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수면 장애가 오는 거죠. 좀 머리가 아프고 이제 밤에 잘 못 주무고 밤 꼬박 새고 네. 밤을 새고 나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니까 다음날 그렇죠. 이제 활동량이 떨어져서 피곤하고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보조적으로 보충을 해주면 그러면은 잠도 숙면을 잘 취하고 그럼 다음날 활동량이 증가되고 운동도 열심히 잘할 수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네. 참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느끼는 증상이 워낙 다양한데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 뭘까요? 예, 우선은 그 혈관 장애 때문에 네. 얼굴이 목덜미부터 해서 얼굴까지 훅 달아오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식은땀이 난다고 그러고 네.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머리도 좀 아프고 밤에 잘 못 자고 그리고 뭔가 가슴 두근거리니까 뭔가 죄책감이 든다고 그러고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지고 신경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안면 홍조, 식은땀, 두근거림, 수면장애, 예민함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뭐 증상이 한두 가지로 집중되기도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증상을 겪기도 하던데 진료실에서는 주로 어떤 표현을 하세요? 진료실에서는 이제 되면은 네. 우선 그런 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기보다도 네. 어떨 때는 아유 요즘에 뭐 피부가 건조한지 화장빨이 잘 안 받는다라든지 네. 그리고 또 낮에도 이렇게 아주 피곤해서 이렇게 꼬박꼬박 존다든지 네. 또 성욕이 전혀 없어졌다든지 또 성교통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주로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럼 아주 심하게 갱년기를 지나는 분들은 얼마나 고생하시는 걸까요? 증상이 좀 복합적일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아주 심하신 분들은 가령 이렇게 뭐 면접을 하거나 이렇게 대인 관계를 하는데 네. 얼굴이 훅 달아오서 뻘겋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죠?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런 대인 관계 안면 홍조 때문에 대인 관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이나 또는 특히 가정에서 네. 또 굉장히 성격 변화가 와서 예민해지고 막 그냥 건들면 폭발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가정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특히 직장에서 여러 가지 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 또 안 되고 괜히 까다롭게 돼서 그래서 이런 걸로도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일상생활이 상당히 불편하시겠어요. 예. 그럼 갱년기의 시기를 잘 지나면 노년이 건강하다는 말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걸 모르겠거든요. 일단 수월하게 지날 수 있는 방법, 예방이 가능한가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문제인데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잘 알면은 그러면은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왔다 그럴 때 그걸 미리 해서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네. 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 안면 홍조 두근거리고 뭐 그래서 대인관계 어렵고 할 때도 호르몬 치료하면 그것도 해결될 수 있고 네. 또 심혈관 질환들도 미리 검사를 해서 점검해서 대처를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골절과 심근경색증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그런 시기에 진단을 잘 하고 그 전문가에게 치료를 잘 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증상을 가볍게 지나기 위해서 식습관이나 운동이 강조가 되던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식생활이나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이러한 시기가 되면은 주위에 좀 알려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주고 지금이 그런 시기구나, 좀 도와줘야겠다 하고 또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또 식생활 패턴을 좀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너무 짜고 맵고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좀 피해야 되고요. 또 운동도 너무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거나 극심한 운동은 조금 좀 피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더운데 또 목욕탕에도 이렇게 목 아래까지 이렇게 몸을 전체로 담그는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은 조금씩 피하는 것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호르몬 치료가 방법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 치료를 망설이는 이유로 유방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생각을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예, 그동안 맞았었습니다. 아. 뭐냐면은 이제 호르몬 치료가 이제 2000년도 전부터 이제 쭉 한번 유행으로 쭉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2년도에 미국에서 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우먼즈 헬스 이니셔티브 연구, WHI 연구라고 합니다. 네. 그 결과를 보니까 여성 호르몬 치료를 했더니 유방암이나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들을 거꾸로 올린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쭉 여성 호르몬 치료가 이제 많은 혜택을 주고 여성분들한테 도움을 줘서 좋다고 했는데 이 보고가 나서부터는 갑자기 이제 찬소리를 맞은 거죠. 여성 호르몬 치료가. 근데 그로부터 한 10년 지난 후에 2013년도에 자마라고 하는 유명한 저널이 있습니다. 우리 의학계에. 네. 그 저널에서 보니까 이 그룹들에서 이상하게 뭔가 좋은 점도 있는데 이렇게만 해서 이거를 안 쓸 것인가 해서 이 2013년에 들어서 이제 그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세부로 그룹들을 이렇게 나눠서 특성상 나이에 따라서 또 뭐 흑인이냐 백인이냐 뭐 이런 걸 다 나눠서 분석을 해봤더니 폐경이 되고 10년 이내에 여성 호르몬 치료한 분들은 오히려 더 안전하다. 유방암이나 혈전증이나 뭐 혈관 문제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하는 것을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인식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에서는 여성 호르몬 치료가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한 10년도 쌓여서 그 후로 10년이 지난 작년이죠. 2025년 11월 10일 미국 FDA에서는요, 이 여성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이나 뇌졸중, 관상동맥을 올릴 수 있다 하는 그 블랙박스 워닝이라고 합니다. 그 약전에 보면은 아주 그 까만 테두리를 해서 여성 호르몬 치료는 유방암이나 뇌졸중, 관상동맥의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드십시오 하고 그걸 워닝을 했어요. 우리 담배값에 담배 피우면 해롭다 하고 그런 블랙박스 워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작년 25년 11월 10일에 미국에서 이 워닝 박스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2022년도니까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걸쳐서 여성 호르몬 치료에 좀 문제점이 있던 것을 어느 정도 이제는 해소가 됐고, 이제 그것도 이제 치료 대상에 따라서 잘 활용하면은 많은 그 폐경후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되는데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폐경이 된 지 10년이 안 된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폐경이 된 지 10년 지나서 그때 발생한 폐경후 증상 때문에 여성 호르몬 치료하는 건 조금 좀 조심하는 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10년이 안 됐더라도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는 좀 제외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호르몬 치료는 언제 받는 게 좋은 건가요? 네. 그래서 호르몬 치료는 폐경기뿐만 아니라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 있는 시기에는 언제든지 시작해도 좋습니다. 단지 그러니까 유방암 가족력이 없고 그리고 폐경이 된 지 10년 이내면은 어느 정도 폐경후 증상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은 그 호르몬 치료로 도움을 받고 그 시기를 현명하게 넘어가는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네.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으면 평생 받는 건 아닌 거죠? 일단 폐경이 된 후 10년 이내에 시작했으면 네. 본인이 원하시는 때까지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그 폐경 시기가 대개 이제 폐경 후 뭐 짧게는 2, 3년 또 길게는 뭐 5년, 10년 내에 다 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 필요하면 쓰고 그다음에 이제 끊는데 대개 갑자기 중단하면 또 다시 폐경 증상이 다시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착륙시켜서 끊는 게 또 좋은 방법이고요. 이건 이제 전문가하고 잘 상의를 하면 네.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일부 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폐경 후 지금 한 3, 4년 썼는데 네. 뭐 5, 6년 썼는데 그리고 끊어보니까 난 생활에 너무 불편함이 많아. 그냥 나는 그냥 이거 계속 쓸래 하는 분들도 사실은 계셔서 네. 10년 넘어서도 계속 치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갱년기를 잘 지날 수 있는 호르몬 균형법, 생활 속에서의 습관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예, 이 갱년기 증상은 사실은 전혀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부터 네. 진짜 심해가지고서 대인관계 불편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우울증 와서 이제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신 분까지 다양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증상이고 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또 주위에서 절대적으로 잘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거를 내가 보기에도 좀 이상하다. 내가 혹시 그것 때문에 갱년기 증상인지 아닌지 증상인 것 같으니까 좀 도와달라 하고 얘기를 하면은 네. 주변 사람들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은 얘기를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동료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저 사람이 그냥 날카로워지고 성격이 변했고 갑자기 안 하던 신경질 부리고 막 그냥 그런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시기에 그런 것들을 이제 주위에서 잘 이해를 하고 또 그 시기에 그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호르몬치료에도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에 주위에서 잘 도움을 받고 또 요청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전문가하고 해서 호르몬 치료도 좀 설계하고 그래서 이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과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은 갱년기 증상과 관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변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방탄소년단의 봄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지외반증은 겉으로 보이는 모양과 상관없이 통증 여부가 치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꺾이면서 보기엔 통증이 심할 것 같아도 통증은 없는 경우가 있고요. 통증이 심해서 걷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우천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무지외반증은 모양보다 통증 여부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겠죠. 뭐든지 이제 통증이 없으면 되게 병원에 오지를 않습니다. 네. 불편하니까 뭔가 이제 하여튼 그걸 뭐 어느 분은 통증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신발 신으면 뭐 지나치게 갑갑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하여튼 통증이 있는 경우에 병원에 오고 그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요, 또 발가락 모양이 변형이 되면 당연히 통증이 생길 것 같은데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 발가락이 변형이 돼서 신발하고 마주치든지 네. 또는 뭐 지면하고 마주치든지 이제 그래서 이제 발가락 부분에 되게 증세가 생기는데 네. 그 무지외반증은 주로 옆으로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발하고 마주치는 게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신발을 보통 좁은 신발을 안 신는다든지 네. 그러니까 뭐 넓은 보통 신발에 별 제한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편안한 신발만 신고 사는 분들은 변형이 심하더라도 통증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가령 뭐 주로 실내 생활을 한다든지 샌들 신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근데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휘는 무지외반증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오랜 세월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건가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젊을 때 약간 변형이 있는 분들이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관절 사이 관절의 인대도 좀 늘어나고 네. 변형도 조금 그러면서 발이 좀 퍼집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은 젊을 때보다는 볼이 조금씩 넓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발이 좀 더 넓적하게 되는데 그 사람마다 네. 젊어서부터 그런 사람도 있고 나이 들어서 그런 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나이 들면서 조금씩 이제 인대 이런 것이 좀 더 늘어지면서 발이 넓어집니다. 또 그러면서 변형도 더 심해지기 때문에 네. 보통은 한 중년 뭐 하여튼 40, 50대 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증세를 점점 더 느끼면서 그때서야 이제 병원에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무지외반증은 중년 이후에 여성들에게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젊은 층이나 남성들에게도 무지외반증은 있다면서요. 그렇죠. 젊은 사람도 있고 뭐 네. 아주 어려서부터 생기는 사람도 있고 네. 남자들도 여자만큼 변형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그것이 뭐 증세가 아무래도 덜 생기니까 주로 이제 무죄반증 그러면 이제 여자를 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젊은 층의 무지외반증의 경우는 뭐 가족력인 경우가 많은 건가요?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생긴다. 네. 또는 청소년기부터 생긴다. 그런 거는 아무래도 가족력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뭐 청소년은 되게 남자든 여자든 운동화를 주로 신거든요. 네. 그러니까 좁은 신발을 신는 적도 없는데 변형이 뚜렷하게 어린 나이에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거는 가족력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럼 남성이나 여성 모두 또 무지외반증이 생길 수 있는 건 이제 신발의 문제도 크겠어요. 신발이 이제 그 증세를 일으키는 주 원인인데 네.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그 신발 볼이 좁기 때문에 더 증세가 생길 수 있고 네. 남자분들은 볼이 되게 여자분들보다는 같은 신발 크기라도 볼이 되게 좀 더 넓으니까 증세가 덜 생기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자분들도 네. 변형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네.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오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원인은 통증의 원인, 증세의 원인은 주로 신발하고 상관이 있다는 건 맞습니다. 네. 참 무지외반증의 원인이 다양한데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무지외반증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생기는 무지외반증은 보통 사람이 생기는 것보다 되게 심한 변형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엄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2, 3, 4, 5 발가락에도 변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이 위로 이렇게 들려버리면은 네. 엄지발가락이 그 두 번째 발가락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옆에 발가락이 버텨주질 못하니까 변형이 아주 심한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면 보통 이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수술해서 낫나 이런 생각은 못하기 때문에 네. 변형이 심하고 막 통증이 너무 심한데도 그냥 이것 때문에 이걸 변형을 교정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도 류마티스 관절염 아닌 분과 마찬가지로 변형이 심할 때는 똑같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꺾일수록 관절 부위는 안쪽으로 튀어나오지 않나요? 옆으로만 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발가락은 옆으로 휘지만 튀어나온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쪽이 그러니까 고기가 튀어나온 부분이 주로 발가락하고 닿아서 신발하고 닿아서 증세를 일으키게 되죠. 네. 또 이게 이제 무지외반증이 심하면은 관절이 이렇게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안쪽으로 튀어나온 것뿐만 아니라 위로 발등 쪽으로 올라온다든지 네. 그래갖고 더 증세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무지외반증인 분들이 굳은 살로 불편을 겪는 것도요. 변형 정도가 네. 다르기 때문일까요? 무지외반증이 있으면은 그 무지외반증이 안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약간 굳은 살이 생기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신발과 마주치니까 거기에 굳은 살이 생기기는 하는데 네. 거기보다는 이 엄지 발가락 무지외반증 튀어나온 부위보다 더 발가락 쪽으로 발가락 자체가 이 뺑 돕니다. 그러니까 발톱이 보통은 발등 쪽을 향하고 있는데 네. 발가락이 변형이 심해질수록 발가락이 회전을 해가지고
엄지 발톱이 몸 안쪽으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발가락 쪽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게 하나 문제가 되겠고, 네. 또 하나는 엄지발가락이 그렇게 많이 변형이 돼서 기능을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밑에 그 밑에 굳은 살이 많이 생겨갖고 그것 때문에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이 그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무죄반증은 엄지만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얼마든지 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이 전체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네. 엄지가 심하긴 하지만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로 같은 신발 안에서 더 눌리기 쉬우니까 증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요, 무지외반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는 미용적인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증 없이 모여지는 부분이 문제라면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요. 네. 일단은 무죄반증이 심하면 기능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기 쉽고요. 변형이 심하면 통증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이거를 어디까지를 내가 견딜 거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건데, 통증이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증보다는 네. 외관상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실상은 많으세요. 그러시군요. 통증도 있고, 네. 이런 미용적인 고민도 있고, 발이 너무 이렇게 휙 돌아가 있으면은 발 내놓기 참 그렇거든요. 네, 특히 그렇죠. 여성분들이니까 네. 발을 자꾸 안 내놓으려고 하고 발 내놓는 활동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맨발로만 한다든지 수영장을 간다든지 네. 이런 데는 좀 피하는 경향도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변형이 심하다 그러면 되게 엄지 발가락 변형이 심하다 그러면 되게 두 번째 발가락 그 밑에 굳은 살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불편하지 않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통증의 정도가 아주 막 너무 심하지 않다 그러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활동할 때마다 증세를 느낀다. 네. 그런데 난 이거 외관상으로도 너무 참 이것이 마음에 더 걸린다. 네.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목적으로 교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무지외반증의 변형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검사상으로도 진단 기준이 있는 건가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을 위한 검사는 필요 없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그것이 같은 변형이더라도 네.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이 똑같다고 할 수가 없고, 물론 이 엑스레이상으로 몇 도 이상을 무죄반증이라고 보통 한다. 이런 거는 있지만, 네. 어느 분은 각도로 보면 굉장히 작아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선 정도? 이건 무죄반증이라고 할까? 이런 게 교정이 필요할까?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실상, 엑스레이상으로는 심하지 않은데, 네. 딱 환자가 서 있는 걸 보면은 변형이 뚜렷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엑스레이가 이 변형을 다 반영을 못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엑스레이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외부 진찰 소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네. 이런 엑스레이 찍으면 뼈와 뼈가 서로 간의 길이 또 회전, 뼈의 회전, 네. 이런 모양 이런 것들을 같이 관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이 무죄반증이 심해지면은 어느 관절이든지 어긋난 상태로 유지되면 관절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가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통증뿐 아니라 이제 균형에 문제가 있을 때도 수술이 고려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이 균형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람이 걸을 때 엄지가 제일 힘을 많이 쓰고 그 나머지 작은 발가락들이 조금씩 힘을 덜 쓴다. 이게 너무 당연한데 그렇죠. 엄지발가락이 이제 불편하면은 네. 잘 다니기는 다니는데 엄지발가락 쪽은 힘을 별로 안 쓰는 거죠. 바깥쪽, 다른 쪽으로 힘을 주로 주고 다닌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균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되기도 하나요? 비수술적인 치료는 제일 많이 권하는 게 편안한 신발 신는 겁니다. 네. 변형이 눌리지 거기가 눌려서 증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눌리지 않도록 편안한 신발을 신는 거. 즉 볼이 넓은 신발을 골라서 신도록 하는데 네. 여성분들은 신발 고르는데 아주 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분들은 운동화도 좀 좁은 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보통 네. 무죄반증 교정 장치 그래갖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 학술적으로 또는 논문에서 이런 보조기를 했더니 몇 도 정도 되는 무죄반증은 경과가 좋더라. 이런 거가 그렇게 없습니다. 네. 아주 드물게 이제 깔창을 해가지고 네. 청소년기에 이런 경우로 하면은 심해지지 않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런 그 보조 장치에 대한 효과에 대한 그런 논문들이 없거든요. 네. 그런 거 또 그리고 제 경험도 그렇고 그런 거 네. 봐서는 비수술적인 방법은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럼 수술이 결정되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수술은 그러니까 증세가 뚜렷하게 있어가지고 네. 그 증세로 인해서 내가 걷는 걸 내가 원하는 만큼 걷지 못한다든지 또는 뭐 아무래도 오래 걷는 건 싫어한다든지 그렇게 네. 된다 그러면 수술을 결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 발가락이 운동 범위가 줄어든다. 덜 움직인다든지 네. 너무 어느 날 갑자기 그 위에 뼈가 튀어나왔는데 그 위에가 더 살이 더 붉어진다든지 많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엄지가 아니고 옆에 관절이 아파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술을 하게 될 때 수술법은 다양한가요? 최소 침습 수술로 진행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게 이제 요즘에 많이 점점 퍼지고 있는 건데 네. 그간에는 쭉 이렇게 절개를 해서 수술했고 절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네. 수술하고. 그래서 뭐 환자분들 사이에 굉장히 아픈 수술로 소문이 나 있는데 최소 침습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좀 많이 쓰이게 된 게 한 5, 6년?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세계적으로도 뭐 20년 그 정도지 그 이상 뭐 오래된 수술은 아닌데 이게 네. 점점 환자분들이 만족해하고 또 결과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입지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수술하는 의사가 많아지는 거죠. 네. 환자가 편해야지 그런 수술을 자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쭉 여러 해 이제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점점 해서 거의 다 최소 침습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통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술 후에 적응 기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상에 불편 없이 걷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일상에 불편이 없다는 말이 참 그게 그렇거든요. 네. 수술을 하면은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네. 어디까지를 이제 얘기하느냐 건데 수술을 하면은 처음부터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고 그러니까 양발을 수술할 수도 있는 거죠. 전혀 못 디딘다 그러면 양발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한 3일, 5일 되면 화장실 가고 뭐 세수하고 자기 그런 간수하는 거는 되게 할 수 있고 네. 만약에 뼈를 어쨌거나 끊어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지나야지 완전히 마음대로 디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네. 그때도 어느 정도 증세가 있을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점점 더 좋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지 외반증으로 인한 발가락의 변형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우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식의 사랑했어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